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30년간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혹시 시댁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며느리분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결혼 후 30년간 시댁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제가 28살에 남편과 결혼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첫째인 시영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미숙아,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복이다 하시면서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 식구들을 친정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이었는데 남편이 워낙 효자였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우리 부모님께 잘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시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시영님 부부였어요. 시영님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영수님이 시댁에 잘 오지 않으셨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도 형식적으로만 참석하시고 평소에는 거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반면에 저희는 시댁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들렀어요. 주말마다 안부를 묻고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시아버지 회갑이나 칠순 같은 행사도 모두 제가 주도해서 준비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시댁에서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미숙이가 대를 이어줬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셨거든요. 그때 시영수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이긴 했지만 저는 그냥 자신이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2년 후에 둘째 딸을 낳고 또 3년 후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손자 손녀들을 정말 귀여워하셨고 저는 육아와 시댁 돌봄을 병행하느라 정말 바빴어요. 그런데도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영수님은 여전히 시댁과 거리감을 두고 계셨어요. 저희 아이들이 시댁에서 놀고 있으면 보기 싫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셨고 시어머니께서 손자 손녀 이야기만 하면 자리를 피하시곤 했죠. 저는 그런 시영수님이 조금 이해되기도 했어요.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조카들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셋째를 낳고 1년쯤 지났을 때 시영수님께서 갑자기 임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결혼한 지 거의 10년 만이었죠. 시댁에서는 정말 기뻐하셨고 저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시영수님도 그때는 조금 밝아지신 것 같았어요. 시영수님이 임신 중일 때 저는 더욱 시댁 일에 신경을 썼어요. 시영수님이 몸이 무거우시니까 시댁 행사나 집안일은 모두 제가 도맡아 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미숙이 덕분에 큰며느리가 편히 몸조리할 수 있다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 나중에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영수님이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댁에서 시아버지 친구분 제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느라 정말 바빴거든요. 장보기, 음식 준비, 집 청소까지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제사 당일에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마저 준비하고 손님들 맞을 준비를 했죠. 시영수님은 배가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냥 자리에만 계시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사 중에 시영수님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임신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얼굴이 새하얘지시고 식은땀까지 흘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사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들은 계속 오시고 음식은 더 준비해야 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시영수님 때문에 걱정하시면서도 제사를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하시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영수님이 아프다고 하셨을 때 저는 조금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그때는 시영수님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거든요.
임신 중에는 배가 아플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나서 시영님이 급하게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형수님이 너무 아파하는데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도 놀라서 나가봤는데 시영수님이 정말 심하게 아파하고 계셨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산 기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입원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며칠 후에 안정을 찾으셨지만 그 일 이후로 시영수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시영수님께 안부도 자주 묻고 병원에도 문병을 갔는데 뭔가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큰 탈 없이 건강한 아이를 낳으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시영수님의 태도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시댁 모임에 나와도 저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꼭 필요한 말만 하셨어요. 저는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복수의 씨앗이 뿌려진 거였어요. 몇 년이 더 지나면서 저는 시댁의 중심이 되어갔어요. 시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불편해지시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시어머니께서는 관절염이 심해지셨어요. 자연스럽게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 약 챙겨드리는 일,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일들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시영수님은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계셨고 육아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시댁 일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댁 근처에 살고 있고 시부모님들도 저를 더 편애하시니까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고생한다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고요. 시어머니께서 70세가 되시던 해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졸중이었거든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한쪽 팔다리가 불편해지셨고 말씀도 조금 어둔해지셨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간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재활치료 다니고 집에서도 운동 도와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정말 하루 종일 시어머니께 매달려 있었어요. 시영수님께는 간병을 함께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이가 어려서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시영님 아드님이 7살이었거든요. 저도 셋째가 아직 초등학생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했어요. 중간에 시아버지마저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두 분을 모시고 병원을 오가면서 제 건강도 많이 나빠졌어요. 시댁에서는 제게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의식이 또렷하실 때마다 미숙이 덕분에 살고 있다. 미숙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시아버지도 우리 집 기둥은 미숙이다라고 하시곤 했어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도 보람을 느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시영수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더욱 저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저만 찾으시고 저만 의지하시는 걸 보면서 질투를 느끼셨던 것 같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끝까지 모셨죠. 임종을 지키는 것도 장례식 준비하는 것도 모두 제가 했어요. 시영수님은 장례식 때만 잠깐 나타나셨고 대부분의 일은 저와 남편이 처리했거든요. 시어머니 장례식 때 시영수님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하시면서도 표정은 전혀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뭔가 냉소적인 느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급격히 기력이 쇠하셨어요. 혼자 계시기 힘들어하셔서 저희 집 근처로 모셔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영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식사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시아버지께서도 미숙이 덕분에 편안하다고 하시면서 고마워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시아버지께서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평소보다 식사를 안 하시길래 걱정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더니 그대로.
정말 갑작스러워서 충격이 컸어요. 시아버지 장례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도해서 치렀어요. 시영님 부부는 형식적으로만 참여하셨고 실질적인 모든 일은 저와 남편이 했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에 시영님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아버지 유언이 있다고 하시면서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시영님께 맡기신 거라고 하셨어요. 봉투 안에는 시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미수가, 그동안 우리 부부를 친정부모처럼 모셔줘서 정말 고마웠다. 너 덕분에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아빠가 너에게 미안한 일이 하나 있다. 사실 몇 년 전에 유언장을 써놨는데 집과 재산을 모두 큰며느리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다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시영수님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건지,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건지. 집도 예금도 보험금도 모두 시영수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재산을 받고 싶어서 그동안 시부모님을 모신 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30년간 헌신한 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시영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거든요. 시영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은 이랬어요. 2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제가 조산 기미로 병원에 입원했던 날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일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시영수님이 제사날 배가 아프다고 하셨던 날 말이죠. 그날 저는 정말 죽을 것처럼 아팠어요.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아이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누이는 제사 준비가 바쁘다고 하면서 저를 그냥 방에 혼자 두고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거든요. 저는 30분 동안 혼자서 고통을 참아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제사 때문에 바쁘시고 시누이는 부엌에서 나오질 않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시영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그날 일이 자세히 떠올랐어요. 시영수님이 아프다고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바빴거든요. 손님들은 계속 오시고 음식은 부족하고 시어머니께서는 빨리 준비하라고 재촉하시고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시누이가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것처럼 저도 언젠가는 시누이를 똑같이 무시해주겠다고. 시영수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히 제가 그때 시영수님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의도적이었던 건 아니었는데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시누이가 시댁을 위해 헌신하는 걸 보면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시누이가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제서야 시영수님이 왜 그동안 저에게 차갑게 대했는지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날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시누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려드렸죠. 시어머니께서도 그때서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고 충격받으셨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시아버지께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유언장을 바꾸시게 된 거예요. 30년간 헌신한 건 인정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가족을 외면한 사람에게는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영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억울했거든요. 20년 전 그 일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30년간의 헌신이 모두 부정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모든 걸 얘기했더니 남편도 어이없어 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오래 복수를 계획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시영님께 따져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공증된 유언장을 번복할 수는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정신이 또렷하실 때 작성하신 거라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시영님을 만나서 얘기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내가 20년 동안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돌봤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탓하셨어요. 저는 시영수님께 직접 사과하러 갔어요. 20년 전 일이지만 제가 부족했던 건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시영수님께서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저는 그날의 고통과 굴욕을 잊지 않고 살아왔어요. 신우이는 기억조차 못하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시영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때 상황을 다시 설명해 드려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분명히 제사 준비 때문에 바빴던 거였는데 시영수님은 그걸 의도적인 무시라고 해석하고 계셨어요. 결국 시댁집은 시영님 부부가 가져가게 되었어요. 예금이나 보험금도 모두 시영수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30년간 제가 시댁을 위해 쓴 돈들은 아무도 계산해주지 않았어요. 더 속상한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시댁 친척들도 처음에는 미숙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무하다고 하시더니 20년 전 일 얘기가 나오자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서운할 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친구는 20년간 복수를 계획한 시영수가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는데 어떤 친구는 임신 중에 그렇게 방치한 건 정말 심각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20년 전 그 일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거든요. 만약 알았다면 당연히 모든 걸 제쳐두고 시영수님부터 돌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고 임신 중에 배가 아픈 게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시영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서운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하면서 저의 모든 헌신을 지켜본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더욱 속상한 건 시부모님들도 마지막에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분들이 제 진심을 의심하셨다는 게 가장 큰 상처였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해주지만 형님 부부와는 완전히 사이가 멀어졌어요.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거든요. 조카도 있는데 이렇게 가족이 등 돌리고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는 제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리 바빴다고 해도 임신한 가족이 아프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방치한 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커요. 20년 동안 진심으로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든 걸 부정당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더구나 그게 의도적인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시영수님이 그때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아픈데 좀 도와달라고 하시거나 나중에라도 그때 서운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사과하고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20년 동안 속으로만 복수를 계획하시면서 저의 헌신을 지켜보신 건 정말 무서워요. 저는 진심으로 시댁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 모든 시간 동안 시영수님은 언젠가 저를 무너뜨릴 생각만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주변에서는 이제라도 정리가 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댁 일에서 자유로워졌으니까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제는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아요. 30년간 제 인생의 중심이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의미 없어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제가 그동안 뭘 하며 살았나 싶은 허무감이 들어요. 아이들도 이 상황을 알고 나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큰아들은 엄마가 너무 과하게 시댁을 위해 살았다면서 이제라도 정리된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아이는 큰 고모가 너무 무섭다면서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한다니 소름 끼친다고 했어요. 막내 아들은 아직 어려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해요. 왜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집을 안 줬어? 라고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저보다도 더 충격받은 것 같아요.
자기 형님이 20년 동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형수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내가 우리 가족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있어요. 요즘 남편과 제가 자주 하는 얘기는 그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예요. 20년 전 그 상황에서 제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시영수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좀 더 신경 써줬다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시영수님의 마음도 완전히 굳어진 것 같아서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원한이 제가 30년간 한 헌신보다 더 크게 느껴지시는 것 같거든요. 가끔은 제가 너무 순진했나 싶기도 해요. 시댁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시영수님이 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이셨을 때 더 적극적으로 이유를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냥 원래 성격인가 보다 하고 넘어간 제가 바보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30년 동안 시댁 일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리고 취미 활동도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아직도 시댁에서 보낸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시던 모습, 시아버지께서 우리 집 기둥은 미숙이다라고 하시던 말씀들. 그 모든 게 진심이었을 텐데 마지막에는 저를 의심하셨다는 게 너무 슬퍼요. 주변에서는 시댁 재산을 못 받아서 속상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재산보다는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관계와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더 속상한 거거든요. 만약 시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이 모든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직접 해명할 기회라도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니까 너무 억울해요. 시영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자고 연락해봤지만 거절당했어요. 할 말은 다 했고 이제 각자 길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다고요. 시영수님이 그때 속상한 마음을 바로 표현하셨다면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복수라는 게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영수님도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사시느라 힘드셨을 것이고 저도 이렇게 모든 걸 잃게 되었고 남편과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모든 걸 제쳐두고 돌봤어야 했는데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20년 동안 복수를 계획한 시영수님의 마음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살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셨다는 게 정말 무서워요. 요즘 제가 깨달은 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30년간의 시댁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앞으로만 보고 살아가려고 해요. 지난 일을 계속 후회하고 있어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남은 인생은 제 자신과 제 가족을 위해 살아보려고 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소통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작은 오해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바로바로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항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제 이야기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살아가 보겠습니다.